안녕하세요. 주연학회장 박성호입니다. 방송학회하고 함께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방송학회장님이 동국대 강재원 교수님께서 새로 학회장 취임하셔서 새롭게 또 심사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들로서 또 큰 힘이 되고요. 현업 언론인들하고 학자분들이 저널리즘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함께 엄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훌륭한 수상자와 수상작들이 결정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장님은 이따 심사평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저는 개별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겠고요. 제가 지금 아마 3개월째 이 시상식장에서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 해야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현업에서 늘 많이 바쁘시고 여러 가지 신경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저 직능단체장인 제가 더 챙겨가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 가장 큰 화두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한 현업단체들의 입장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려봤지만 허위 조작 정보를 퇴출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국민과 언론인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찬성하고 또 부족한 배상도 늘려야 된다는데 저희가 찬성 입장 분명히 밝혔지만 많은 부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고 특히 언론의 경우에 권력 비판과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독소 조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문서로 혹은 또 발언 형태로 또 혹은 국회에 의견 전달을 해왔습니다. 최초에는 이게 징벌적 손배라는 이름으로 있었고 이게 사실은 이제 법으로 치면 언론중재법인데 그 언론중재법을 저희 단체들이 계속해서 반대해서 이 법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중단이 됐고 대신 정보통신망법이라는 것으로 옮겨서 추진이 됐는데 어찌 보면 꼴대를 이동했을 뿐이고 꼴대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걱정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건 일정이 원래는 지난주에 법안을 심사해서 아마 이번 주쯤에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이게 약간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12월 초로. 그때까지 계속해서 저희 현업단체들은 저희들 입장을 계속 전달을 할 거고요. 마침 다행스럽게도 그 법안을 심사할 때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말고도 조국혁신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학계에서도 여러 학자분들이 칼럼이나 또 세미나 이런 형태로 의견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냥 회원들께 핵심만 말씀드리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이 이 소송 혹시 남용할 수 있으니 그랬을 경우 비판 언론을 옥죄할 수 있으니 여기 지금 오늘 보니까 여러분 보도에도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신다든가 협회 비리를 고발하신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징벌적 손배라고 해서 좀 말이 그렇게 하는데 원래 그 사람들 소송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반적 손해배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자유가 있는데 징벌적 손배는 가액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강하게 부여하는 이 법안에서만큼은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할 수 있는 권력 감시에 관한 부분은 좀 세심히 다듬어 달라 이런 것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보도를 하셨을 때 법원이 그 취재원이 누군지 혹은 자료를 좀 문서를 내봐라 했을 때 저희가 취재원 보호를 위해서 이 사람 보호 못하면 해고가 되거나 보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합당한 사유가 있으면 못 내겠다라고 기자가 주장할 수 지금 재판에서도 있는데 만약 거부하면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면 기자들 감시 비판 고발보도 못한다. 이 입장을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사실 확인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법안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확인 당연히 충분히 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확인이 충분하다, 충분치 않다의 잣대를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런 부분을 법안을 좀 더 정교하고 촘촘하게 하자는 부분을 끊임없이 저희와 또 지금은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민변이나 시민사회단체들하고 함께 연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희들 뜻이 잘 반영이 돼서 언론계에서 취재하는 데 어떤 제약이나 걱정 없이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무거운 얘기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조직의 총책 강모 씨가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재발로 찾아갔지만 그대로 풀려났던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당시 여권을 연장하러 온 강 씨에게 대사관 직원은 적색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알려준 뒤 이유를 묻는 강 씨가 한국에 있는 경찰과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줬습니다. 또 경찰 영사에게는 체포 권한이 없어 더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자수를 권유하는 것밖에 없다며 현지 경찰에게 신고하는 건 모양새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이때 대사관에서는 강 씨가 더 이상 여권을 사용할 수 없도록 구멍을 뚫는 것 외에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감금 사태와 관련한 대응뿐 아니라 강 씨 사건까지 대사관 부실 대응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현지 대포 통장 모집 조직원과도 어렵게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조선족 B씨는 장집으로 불리는 통장 모집책이 한국인들을 유인해 캄보디아로 오게 하면 조직에 직접 데리고 오는 일 등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지 내부에서 폭행과 고문 등이 매일같이 일어난다고 증언했는데 특히 A씨는 자신이 방문했던 한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선 한국인 대부분이 다리를 절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다가 잘못가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으면 이제 바로 화상 처리하고 수급도 가면은 죽거나 일하다 죽거나 둘 중에 하나. 죽으면은 그냥 근처에 묻거나 버리거나. 짧은 시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이곳 캄보디아를 찾았다가는 폭행과 감금 피해는 물론 범죄자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YTN 양동훈 기자입니다. 네, 이게 사실 캄보디아에서 이런 우리나라 청년이 처음 숨졌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나서 정말 많은 언론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취재를 해왔는데 사실 이 사건을 보면서 누구나 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캄보디아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이들은 왜 이곳에 갔나? 캄보디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나? 왜 이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가?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곳에 가서 범죄에 가담을 하고 피해를 입은 개개인을 지적하는 것 또는 캄보디아 정부를 지적하는 것도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결국 우리나라 언론은 대체 왜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잘 알지도 못하고 사전에 막거나 이 범죄 규모가 커져나가는 것을 통제하지 못했는가라는 점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하던 도중 현재 나가 있는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녹취 파일을 관련된 피해자분들, 사기 범죄 피해자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입수를 하면서 좀 본격적인 보도를 진행을 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거기서 벌어졌던 일은 사실 사기 범죄 피해자가 우리나라 정부의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 들어왔음에도 너 사기 범죄로 수배가 되어 있으니 알고만 있어라 정도의 수준의 대응만 했던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풀려나간 그 범죄자는 이후에 또 다른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는 사실상 정부가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도와야 할 재외 공간이 범죄를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던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추적을 하고 또 캄보디아 현지와 한국에 남아있는 기자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앞으로 이 일이 이제는 캄보디아를 넘어서 주변국들로 또 범죄단체들이 이동을 하고 이런 일들도 많이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은 당장 우리나라 경찰과 캄보디아 경찰 그리고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가 협력을 해서 어떻게 진행을 잘 해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이후에 동남아 다른 국가들까지 번져나가지 않을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공권력이 이 부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않고 계속 더 지켜보고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치바현 중앙박물관. 지난 일요일 한국인들이 단체로 방문했습니다. 경기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 소속 의원들입니다. 2시간 둘러본 뒤
도쿄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일본 출장 첫날 일정입니다. 출장 목적은 4가지. 문화관광 활성화 사례 연구와 박물관 설립 검토, 도서관 운영 방향 분석, 노인복지 정책 발굴입니다. 올해도 시에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박물관 미술관을 방문해 우수 사례를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물관 참고하려고 3년 동안 스페인 마카오 도쿄를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박물관 치고 거의 적자라서 세금으로 메꾸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운영이 잘 되는 데가 있나 보려고 하는 거죠. 정작 치바현 박물관은 일요일인데도 한산합니다. 고양시의회는 그러는 사이 고양시가 요구한 박물관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은 8차례 모두 거부했습니다. 강원도 영월군의회 의원들이 오는 11월 초 떠나기로 한 호주 출장 계획서입니다. 군의원 5명에다 의회 직원 2명이 5박 7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합니다. 외유성인지 따져볼 출장심사위원회가 군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부위원장이 대뜸 농담이라며 이런 말을 꺼냅니다. 이 호주 이런 데 갔다 오시면은 뭐 술도 한 명 갔다가 그 직원들 뭐 한 병씩 갔다 한잔 하고 이럽니까? 아니 그게 있으면은 뭐 통과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비용의 적절성이나 견학의 목적을 따지는 질문은 하나 없고 또 술 얘기로 이어집니다. 알맹이 없는 심사는 불과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 출장 일정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재심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했는데 심사가 아니라 농담을 주고받는 자리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도윤선 기자입니다. 사실 이 보도는 10명의 MBC 기자들이 함께 받은 상인데요. 막내인 저한테 수상소감 기회해 주신 선배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의 외유성 해외 출장 문제는 매년 반복되어 온 문제입니다. 지방 행정을 잘 감시하라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지만 정작 자신들은 감시에서 벗어나서 매년 해외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난 석 달간 MBC 취재진은 평가해 주신 대로 집요하게 취재를 이어왔는데요. 거의 매일같이 공항에 나가서 의원들에게 마이크를 대고요. 해외 출장지에 직접 따라 나서기도 했습니다. 시청자들께 더 적나라하고 내밀한 외유성 출장 실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출장심사위원회 녹취 파일을 확보하기도 했고 의원들 간의 대화 녹취를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이후에 지역 주민들 당연히 분노했고요. 부끄럽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사과를 내기도 했고 내년 해외 출장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방의회들이 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모를 일입니다. 또 지방선거 이후에 새롭게 이제 출범할 지방의회가 또 어떨지는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상은 저희 끝까지 계속해서 감시하고 보도하라고 주신 상으로 이해하고 저희 계속해서 보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용기 내서 이제 도움을 주신 취재원분들께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진짜 끝내자는 일념으로 함께해 주신 MBC 기자 선배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취재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방향성 잘 잡아주신 백승우 사회부장, 손병산 게스트 그리고 이용주 조국현 데스크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던 아버지의 소득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모녀.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기 시작한 건 정부의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포착된 뒤였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발굴된 아동 수는 2018년 5만 5천 명에서 6년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복지 서비스 연계율도 첫 해 5%에서 지난해 25%로 상승했습니다. 서비스 연계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공적 지원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보다 촘촘한 돌봄을 위해 민간단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시우는 필리핀 국적의 어머니와 시각장애가 있는 아버지 아래에서 자라며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모두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했던 시우 가족에게 희망이 된 건 통합사례 관리사였습니다. 생활 전반을 꾸준히 들여다보며 교육부터 돌봄까지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는 것도 관리사의 역할입니다. 드림스타트는 담당 관리사가 가족과 꾸준히 소통하며 아이의 필요를 파악하고 복지, 보건, 교육기관이 함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위기 아동을 지원할 때 이 같은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동행복 지원 시스템으로 발굴된 위기 아동 가운데 드림스타트로 연계된 비율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 1.5%에 그쳤습니다. 통합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 저희가 이 기획 보도를 준비하게 된 계기는 이제 지난 3월에 인천에서 있었던 12세 여아의 사망 사건에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이 여아는 집에 어머니께서는 매일 일을 나가 계시고 아버지께서는 투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 신생인데 혼자 집에 있는 상황이었고 집안에서 가스버너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다가 사망하게 된 건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동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이미 갖추고 있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에 발견된 바 있었던 아동이었다는 건데요. 그 당시 발견됐었지만 실제로 이 아동에 대해서 따로 돌봄 사각을 해결할 만한 복지 시스템이 지원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적절한 매뉴얼이나 조치가 해당 공무원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취재하다 보니까 비슷한 지역의 다른 공무원에게 이 사례를 여쭤봤더니 본인이었다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드림스타트나 아까 저희 보도에도 잠깐 나왔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줬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아동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공무원의 선이나 우연찮은 노력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같이 발달한 또 우리나라 같이 선진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마음먹고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을 관련 데이터를 전수조사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좀 줄일 수 있을까, 없앨 수 있을까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많은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청했고 또 관련 많은 공무원들 또 복지단체 분들에게 또 많은 조언을 들었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서 앞으로 좀 돌봄 공백이나 또 위기 아동들이 조금은 더 우리 사회가 빨리 발견하고 한 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보도가 되었길 바라고요. 또 저희 EBS 교육뉴스부가 작지만 강력한 조직입니다. 저희 기획팀이 이끌어주셨던 이상미 선배는 또 계속 그 장편 다큐멘터리 제작 때문에 또 두 아이의 어머니신데 실제로 아이들은 또 약간 돌봄 공백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황이었고 또 저희 뒤에 계신 박동준 촬영 기자 선배께서도 자녀분이 또 저희가 아동 대역이 없어서 멀미를 무릅쓰고 먼 길 와서 저의 손 잡고 이제 출연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기자의 삶이라는 게 저희가 알려야 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저희 주변을 잘 못 챙기기도 하는데 저희 구성원들이 다 함께 같이 잘 만들었던 보도라서 뜻깊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잘 이끌어주고 계신 서연아 부장 비롯해서 저희 모든 구성원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해주신 인간으로서 기자로서 가장 존경하는 김창호 선배 또 후배지만 또 항상 본이 되고 많은 자극을 주는 진태희 기자에게도 감사의 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 지역별로 설치된 수어통역센터는 농아인협회의 산하기관이지만 내부 규정에 따라 수어통역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을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고위간부는 이 통역비를 농아인협회로 보내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고 전북 수어통역센터가 이에 응하지 않자 폭언과 갑질이 이어졌다는 게 수어통역사들의 주장입니다. 특정 직원을 해고하라는 등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보복성 감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내부 감사에서 이 간부가 농아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이를 무마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지시도 내렸습니다. 심지어 청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도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전하라며 수어 통역을 강요했습니다.
그런 거를 한 장을 있으면 추구해. 전화로 나한테 전화해요. 디비저가 지금 전화가 왜 X냐고. 용기를 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지만 노동부 전주지청은 협회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회장을 포함한 최고위 책임자 3명 가운데 유일하게 비장애인인 이 고위 간부는 대외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여러 차례 자신의 힘을 과시해왔습니다. 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한국농아인협회는 노무사를 고용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합니다. 직원들의 용기에도 돌아온 건 사실상 사건을 무력화하는 자체 조사 결론. 폐쇄적인 구조일수록 피해 고발과 입증이 어려운 만큼 노동청 차원의 실질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이 뉴스를 가장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방송 뉴스 하단에서 수어를 항상 통역해 주시는 통역사 선생님께서 하소연하듯이 요즘 너무 힘들다, 갑질을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보를 해주신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갑질을 당하게 됐는지, 누가 괴롭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왔던 괴롭힘의 내용, 특별감사 때문에 5년치 자료를 사흘 만에 내라고 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그리고 그 자료 안에 들어갔던 많은 출처를 알 수 없는 돈들,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을 관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저도 보도가 길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 취재를 하면서 같이 데스크 선배들께서 그 방향을 잡아주셔서 2달 동안, 긴 시간 동안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 내용이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지고 보건복지부 감사로 그 의혹이 좀 실제 잘못된 점들이 있다는 게 드러나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잘못한 사람들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취재를 했던 분들은 농아인이라고 해서 들리지 않거나 말을 못하는 청각장애인 분들이신데요. 제가 3달 전에 여기 강의실에서 생성형 AI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생성하는 AI를 배운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청각장애인과의 서면 인터뷰에 활용을 해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또 뜻깊은 보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취재 과정에 도움을 주셨던 저희 하원우 취재부장, 그리고 정유성 보도국장님과, 그리고 방송기자연합회 회원이 아니어서 이름을 같이 올리지 못했지만 촬영에 도움을 줬던 정희도, 강경진, 그리고 이정민, 권만택 선배께도 같이 수상의 영광을 제가 전주에 가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하진 않았는데요. 무엇보다도 밥줄을 건 용기였습니다. 농아인 사회에서 대통령이었던 그 고위 간부를 고발하려고 했던 그 농사회에 계신 그 청각장애인 분들께서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용기가 이렇게 그냥 파묻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7일 해안가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지킴이가 유독 무거운 쓰레기 자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안을 열어보니 은박지와 투명 비닐로 포장된 벽돌 모양의 정체모를 물체가 여럿 들어있었습니다. 투명 비닐 겉면엔 한자로 차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케타민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남성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호텔 객실을 나섭니다. 서울까지 배달 심부름을 하면 30만 원을 주겠다며 가방을 건넨 건데 가방 안엔 필로폰 1.2kg이 들어있었습니다. 제주에 몰래 마약을 들여와 유통하려던 30대 중국인입니다. 최근 제주를 거점으로 마약 유통 시도가 잇따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천읍에서 발견된 케타민 역시 경북 포항, 제주시 애월읍에서 발견된 마약과 마찬가지로 중국산 우롱차 포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세 건 모두 포장지 겉면에 QR코드가 찍혀 있었습니다. 포항과 조천읍에서 발견된 포장지 QR코드에선 최고란 뜻의 영어 단어와 함께 별 7개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거래상끼리 식별하는 은어로 보인다고 말합니다. 공통되는 어떤
표시가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시에 통해서 어떤 물질이라고 서로 알 수가 있고 이게 없다면은 전혀 그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전문가들은 해상 감시 강화를 위해 GPS 탐지기 등 첨단 검색 장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사실 이번 취재를 후배 기자 그리고 선배 촬영 기자랑 같이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질문을 던지고 이건 왜 그럴까라고 했던 것에서 좋은 자리까지 온 것 같고요. 추석 연휴 때 들은 이야기 하나로 이렇게 취재가 시작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회성 사건일 줄 알았거든요. 특이한 사건이 있구나 정도였는데 계속 밀려오더라고요. 아직도 밀려오고 있고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해경 수사는 지금 진행 중이고 현재로서는 우연치 않은 계기에 흘러온 그 마약 덩어리가 아닐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지만 또 달리 보면 그 우연치 않은 게 앞으로는 계속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마약의 시장인 같은 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취재를 했었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저희의 최종 목표는 이 마약이 어디서 왔는지 최초의 원점을 찾아내는 게 저희 취재의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앞으로 있을 새로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가 없앨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 나름의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또 경북 영덕에서도 어제 또 마약 차봉지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앞으로 더 저희가 많이 주시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착종인 노루는 물론 외래종인 멧돼지와 꽃사슴의 흔적까지 모두 이 한 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루 서식지에서 이어지는 아슬아슬한 동거. 꽃사슴하고 같이 있는 개체들을 그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근처를 못 가더라고요, 노루들이. 얘네 또 영역, 먹이 이런 게 다 이제 밀리는 거죠, 사슴들한테. 그러다 보면 자연적으로 노루 개체 수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분석 결과 노루는 꽃사슴과 가장 높은 시공간적 교집합을 보였습니다. 먹이와 서식지를 두고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루는 몸집이 더 큰 꽃사슴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슴의 입맛에 따라 숲의 식생 자체가 바뀌고 곤충과 조류 등 다른 동물에도 연쇄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라산 일대에서 일부 포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 15년간 포획한 사슴은 겨우 300여 마리. 번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래사슴은 그동안 가축으로 분류돼 포획이 제한됐습니다. 그나마 정부가 올해 꽃사슴을 유해야생 동물로 지정할 계획이지만 아직 정확한 개체수가 파악되지 않은 데다 피해 실태에 대한 기초조사도 부족해 사실상 초기 대응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법정 보호구역이나 천연 보호구역과 같이 생태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지역에서 확인이 되는 외래종이나 침입종과 같은 경우는 발견되는 즉시 이들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래종 사슴 문제는 단순한 피해 논란을 넘어 외래종 관리 전반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의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우선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생태 리포트 침입자의 경고는 한라산 일대에서 급속하게 늘고 있는 외래사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생태계 교란 우려를 이제 보도하려고 했고요. 이 보도를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영상기자 선배가 이제 도내 관계자로부터 한라산에 외래사슴이 있다, 얼마나 있는지는 모른다, 많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지난 1월부터 저희가 사슴의 똥과 발자국과 이런 것들을 뒤쫓아 다니면서 있음직한 곳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리고 계속 그것을 이제 수거해서 확인하면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사실 이건 저에게도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
이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영상에 담아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고, 그래서 관찰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된 영상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분석하고 이제 피해 사례들도 확인하면서 그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실제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외래종 문제는 단순히 한 종이 들어왔다, 한 종이 많아진다의 문제를 벗어나서 제주가 이제 오랫동안 지켜왔던 이제 고유종이라든지 생물 다양성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데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희의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서 이번 수상을 주신 게 아니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사실 이렇게 영상기자 선배 같이 오셨어야 됐는데 일정이 너무 바빠서 저 혼자만 올라왔는데 이렇게 저한테 처음 취재를 제안해주고 함께 해줬던 그 선배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 식구들이 이 취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셔서 그 부분도 무척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